시험 늦겠다. 어서 가거라. 눈 덮인 마당에 쓰러진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말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흘째 굶은 몸으로 새벽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려 빌어온 쌀 한 줌, 그것을 전부 아들의 밥상에 올리고 당신은 찬물로 버텨오셨지요. 장독대 옆 차가운 눈 위에 엎어진 어머니의 몸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시험장으로 달려갔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손은 이미 얼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옷장 맨 아래에서 발견된 해진 보자기 속종이 한 장, 거기에는 그를 모르는 어머니가 평생 처음 써본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과연 그 종이에는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평생 저보다 먼저 밥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아침이면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방문 틈으로 스며들어왔고 저는 그 냄새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마루에 앉으면 이미 따끈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어머니가 새벽부터 무쳐놓은 나물이 작은 종지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저는 그 밥상 앞에 앉아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지만 어머니가 언제 앉아서 함께 드시는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아들이 먼저 먹고 어미는 그 뒤에 남은 것을 먹는 것, 그저 우리 집안의 법도쯤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밥그릇은 늘 제 것보다 작았고 반찬은 언제나 제 쪽으로 몰려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에 저는 겨우 4살이었고 기억나는 거라곤 마당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나이 28, 친정에서는 제가를 권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 하나 똑바로 키우는 것이 서방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이를 악물고 말씀하셨다죠. 저는 그 이야기를 훗날 동네 어르신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의 고생을 자식 앞에서 꺼내 보이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새벽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고 들녘에 나가품을 팔고 해가 지면 호롱불 아래서 또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부엌에서 혼자 앉아 찬물을 드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등이 얼마나 작고 야윈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니, 보고도 외면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작은 밥그릇 하나가 품고 있던 진짜 의미를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봄 어머니는 저를 서당 훈장님 앞에 데려가 깊이 절을 하셨습니다. 배움이 짧아 아이에게 글 한자 가르쳐 주지 못하는 어미이오니 부디 이 아이만큼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니의 이마가 흙바닥에 닿았고 훈장님이 황급히 일으켜 세우셨던 그 장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다만 그때의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 창피했던 겁니다.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못난 것이었는지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서당에 다니려면 돈이 들었습니다. 수업료는 물론이고 붓과 먹과 종이 어느 하나 공짜인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제 붓은 늘 새 것이었습니다. 끝이 갈라진 적이 없었고 종이도 늘 깨끗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헌 종이 뒤집었을 때 저만 유독 하얀 종이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훈장님도 고개를 갸웃하실 정도였죠.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집 아이인데 준비물만큼은 늘 반듯하구나 하고요. 저는 한 번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새 붓이 어디서 오는지, 깨끗한 종이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저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어머니의 저고리가 점점 낡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겨울에도 솜이 빠진 옷을 입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은비녀를 팔아 제 붓을 사셨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폐물, 돌아가신 아버지가 혼례 때 직접 꽂아주셨다던 그 비녀를 장터 구석 고물상에 내놓으셨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밤이면 남의 집 빨래를 해주시고 새벽이면 물지개를 나르셨습니다. 그 돈이 전부 서당으로, 붓으로, 종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갈라지고 부르텄지만 제 손에 쥐어진 붓은 언제나 매끄럽고 새 것이었습니다. 그 붓을 쥘 때마다 저는 으쓱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깨끗한 종이 위에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자랑스러움의 대가가 어머니의 살점이었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눈이 쏟아지던 어느 날 저는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치르는 큰 시험이었고 훈장님은 이번에 성적이 좋으면 읍내향교에 천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었죠. 저는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울어도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도 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끝이 곱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방바닥이 차가웠고 먹물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방이 너무 차요. 아궁이에 불을 좀 더 떼주세요. 공부가 안 됩니다. 그 말투가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짜증이 섞인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그러마. 조금만 기다려라.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느렸다는 것을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방바닥이 따뜻해졌습니다. 등이 포근해지자 글이 잘 들어왔고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여 다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서 나무 타는 소리가 탁탁 들려왔고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이 공부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나무를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땔감이 며칠 전에 바닥났다는 것을, 어머니가 눈길을 헤치고 뒷산에 올라 언손으로 나뭇가지를 꺾어 오셨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도록 글을 외우다 잠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방바닥 위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 시각 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마지막 남은 나뭇가지를 불에 넣고 계셨습니다. 손이 퉁퉁 부어 있었고 발가락에는 동상이 번져 검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궁이에 불이 꺼질까봐 자리를 뜨지 못하셨습니다. 제 아들의 방이 식으면 안 되니까. 내일이 시험인데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꼬박 밤을 새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불 속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따뜻하다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감사도 없이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어머니의 체온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시험에 늦을까봐 허겁지겁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밥상이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 된장국 한 사발, 어머니가 간밤에 절여 놓으신 듯한 무김치 한 종지. 언제 차리셨는지 국에서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같이 안 드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에도 안 계셨고 방에도 안 계셨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우물에 물 기르러 가셨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마당으로 나섰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마당 한쪽 장독대 옆에 어머니가 쓰러져 고마워요. 계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눈 위에 엎어진 채 한 손은 빈 물동이를 붙잡고 다른 한 손은 가슴팍을 움켜쥔 자세였습니다. 하얀 눈 위에 어머니의 몸이 검은 그림자처럼 놓여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뒤집어 안았을 때 그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놀랐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볼을 감싸는데 손에 닿는 살이 없었습니다. 피부 바로 아래의 뼈가 만져졌고 관자놀이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시험 시간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도 저를 미치게 합니다. 어머니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데 저는 속으로 시험에 늦으면 어쩌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자식입니까? 이웃집 아낙이 달려왔고 함께 어머니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아랫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을 때 어머니가 간신히 눈을 뜨셨습니다. 신락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험 늦겠다. 어서 가거라. 쓰러져 누운 채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어머니가 처음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제 시험 걱정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아니라 제 시험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시험에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뛰고 또 뛰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마당 위에 찍혀 있던 어머니의 쓰러진 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대문 앞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고 누군가가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대문을 밀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이웃집 할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말이 제 세상 전부를 무너뜨렸습니다. 네, 어미가 갔다. 방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아침에 제가 눕혀드린 그 자리 그대로 누워 계셨습니다.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 두 눈을 감고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차가움이 잠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음장 같았고 손톱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동네 노파 한 분이 저를 한쪽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평소에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내 어미는 내 시험 떨어질까봐 굶었다. 무슨 말씀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쌀이 떨어진 게 닷새 전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남은 양식이라곤 좁쌀 한 줌이 전부였는데 어머니는 그것으로 죽을 쑤어 제 밥상에 올리고 당신은 찬물로 끼니를 때우셨다고 합니다. 그것마저 사흘 전에 바닥이 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에 넣은 것은 그 사흘 전 남은 죽 한 그릇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입니다. 사흘 동안 어머니는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아침 따끈한 밥을 먹었습니다. 어디서 난 밥이었을까요? 노파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쌀 한 줌만 빌려달라고, 아들 시험이 끝나면 꼭 갚겠다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셨다고요. 그렇게 빌어온 쌀로 저를 먹이고 당신은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찬물을 마셨답니다. 그 찬물이 빈속에 얼마나 매웠을지 위가 쓰리고 머리가 어지러워 벽을 짚고서야 겨우 일어나셨을 그 새벽이 얼마나 길었을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파의 괜찮냐, 말을 아들? 믿지 네, 어머니,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매일 아침 밥상 앞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숟가락을 들었던 제가 너무나 끔찍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하지만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굶어서 쓰러지셨고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밥 한 그릇을 지키기 위해서요.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문풍지는 바람에 덜컹거렸으며 아랫목에 깔린 요는 솜이 빠져 종이장처럼 얇았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어머니가 주무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찬 방에서 이렇게 얇은 이불 하나로 그 긴 겨울밤을 어떻게 버티셨을까? 제 방에는 어머니가 솜을 두툼하게 넣어주신 이불이 있었는데 정작 당신의 이불에는 솜이 없었습니다. 당신 이불의 솜을 빼서 제 이불에 넣으셨던 겁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옷이라고 할 만한 것은 두어 벌뿐이었고 전부 기워 입다 못해 헝겊 조각을 덧댄 것들이었습니다. 그 옷장 맨 아래 구석에 해진 보자기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그 안에는 동전 몇 잎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전은 세어보니 고작 12잎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남기신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시고 남은 것이 동전 12잎이라니. 그 돈은 분명 제 시험이 끝나면 쓰시려고 모아 두신 것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합격 소식을 들으시면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려고 한 입 한 입 아끼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 4번 접혀 있던 그 종이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붙게 해주세요.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획이 떨리고 점은 어긋나 있었고
어떤 글자는 거꾸로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모르셨습니다. 평생 붓을 잡아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디선가 글자를 하나하나 흉내내어 쓰신 겁니다. 아마 제가 버린 연습 종이에서 글자 모양을 보시고 떨리는 손으로 따라 그리셨겠지요. 획 하나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까? 붓 대신 나뭇가지라도 쥐고 몇 번이나 연습하셨을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글을 모르는 어머니가 평생 처음 써본 글씨로 올린 하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제 이름 석자와 꼭 붙게 해달라는 한 줄. 그것이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씹어 삼킬 것처럼, 가슴에 박아 넣을 것처럼 움켜쥐고 또 움켜쥐며 울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제 이름 위로 눈물이 떨어져 먹이 번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글씨 하나하나가 어머니가 굶으며 올린 기도의 절박함이었고 새벽마다 이마를 조아리며 빌었을 간절함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당신이 먹을 밥 대신 이 기도 한 장을 택하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친 사람처럼 공부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빈 밥그릇이 떠올랐고 붓을 잡을 때마다 어머니의 갈라진 손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잠을 자려 누우면 어머니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계시던 모습이 천장에 떠올랐고 눈을 감으면 삐뚤빼뚤한 그 글씨가 눈꺼풀 안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만두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어머니가 굶어가며 올린 그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았고 그것만은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향교에 들어갔고 몇 해를 더 갈고 닦아 마침내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장에 앉았을 때 품속에는 어머니의 종이를 넣고 있었습니다. 4번 접힌 그 종이가 가슴팍에서 바스락거릴 때마다 어머니가 제 등을 밀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붓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 붓값이 어머니의 은비녀였다는 것을,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어머니의 굴주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획 한 획이 무거웠습니다. 과거에 붙었습니다. 방이 나붙던 날 사람들이 저를 애워쌌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고 어깨를 두드리고 축하한다며 잔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무엇이 무너지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제 이름이 불릴 때 가장 먼저 울었어야 할 사람, 제 어깨를 잡고 장하다 장하다 하며 주름진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셨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축하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진 뒤 저는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누군가가 놓고 간 밥상이 앞에 있었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과거 급제한 사람에게 동네에서 보내준 푸짐한 상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위처럼 막혀 있었습니다. 씹을수록 밥알이 불어나는 것 같았고 혀 위에서 쌀이 모래처럼 거칠게 굴러다녔습니다. 밥을 삼키려 할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흘을 굶고도 제 밥상 앞에서 웃으시던 그 얼굴, 찬물 한 모금으로 저녁을 대신하시던 그 얼굴이요. 이 밥 한 술이 어머니가 드시지 못한 그 밥이었습니다. 제가 배부르면 배부를수록 어머니의 굶주림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을 앞에 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주먹으로 마루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써주신 그 기도대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식어가는 밥상 위로 제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생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벼슬길에 올라 녹봉을 받고 밥상에 고기가 오르고 흰 쌀밥이 수북이 담겨 나와도 저는 늘 반 그릇만 먹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늘 남기시는 겁니까? 어디 편찮으신 것은 아닌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편찮은 게 아니라 제 목에 걸린 것이 있다고, 그것이 밥알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라고,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관직에 나가 백성들의 사정을 돌볼 때면 곤줄인 안악을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관아 문 앞에 서서 쌀 한 줌만 나눠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여인들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여인의 등에 업힌 아이는 제 어머니 등에 엎여 있던 저였고, 저 여인의 갈라진 손은 새벽마다 이웃집 문을 두드리던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제 녹봉을 덜어 곡식을 나눠주곤 했는데 그것이 선정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속죄였습니다. 어머니가 굶고 있을 때 밥을 먹었던 제 자신에게 매질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어머니 기일이 돌아오면 저는 하루를 꼬박 굶었습니다.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고 찬물만 마셨습니다. 빈속이 쓰리고 머리가 어지러지해지면 그제야 어머니가 그 사흘 동안 겪으셨을 고통의 그림자에 겨우 손끝이 닿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굶는 것으로는 어머니의 사흘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그 사흘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시험장에서 배가 고프면 어쩌나, 추위에 떨면 어쩌나, 그 마음이 빈속보다 더 어머니를 갉아먹었을 겁니다. 그 고통은 아무리 제가 굶어도 절대 헤아릴 수 없는 깊이의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허리가 굽어가도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품속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4번 접힌 채 바래고 닳아서 손끝으로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저는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그 글씨가 흐릿해질 때마다 저는 먹을 찍어 덧쓰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여야 했으니까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남긴 그 획 그대로여야 했으니까요. 밤이면 가끔, 아주 가끔 꿈에서 어머니를 뵙습니다. 어머니는 늘 부엌에 앉아 계십니다.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고 계시죠. 제가 다가가면 고개를 드시고 웃으십니다. 밥 먹었니? 하고 물으십니다.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어머니, 저는 그날 이후로 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굶으셨던 그 사흘을 제가 배운 글자가 어머니를 굶겨 죽였다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마음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6070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 하였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침부되 천하에 이보다 더 서러운 말이 또 있을까요? 과거에 급제하고 녹봉을 받아 비로소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밥상 앞에 앉아 주실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효경에서는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여 후세의 이름을 날려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침이라 하였으나 이름을 날린들 어머니의 빈 밥그릇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후회는 갚을 사람이 사라진 뒤에야 빚의 크기를 깨닫는 것이지요.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만큼은 바람이 그치기 전에 어버이가 기다려 주시는 바로 지금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위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